자, 그럼요. 이 북한 내부 소식 탈북민 출신의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요즘 정치권에 이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이 통일하지 말자 뭐 두 국가론 발언으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탈북민 단체에서도 비판 성명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산가족, 그 탈북민 분들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황당하고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내놓고 있는 그 두 국가론, 통일하지 말자라는 통일 불가론이 지금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어떤 두 국가론인지 전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전대협 시절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통일 운동가로 살아오신 그 분들께서 네. 갑자기 어떤 맥락 없이 지금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어떤 평화, 통일을 추구하면서 상당히 많은 혈세를 들여서 뭐 회담도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그것은 무엇이고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었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두 국가론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그때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국가론이 김정은이 먼저 만든 그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작년 말이라든가 올해 초부터 사실상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규정 지으면서 더 이상 한국과는 통일과 관련된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 사실상 이제 단절된 두 국가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바뀐 만큼 우리는 오히려 더 통일을 추진하고 또 우리 북한 주민들을 자유민주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더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김정은의 그 두 국가론에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하는 그런 어떤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산가족분들, 탈북민 분들의 어떤 상실감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위기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사실상 지금 아마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뭐 반대 시위라든가 규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뭐 사석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격앙된 분위기고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발언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임종석 실장이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논리를 이제 추진한다면 예. 정말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부터 당장 어떤 운동을 한다, 반대 예. 운동한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임종석 실장의 어떤 두 국가론과 김정은의 두 국가론이 좀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그 두 국가론은 적대적인 두 국가론입니다. 즉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대화할 일도 없고 앞으로 뭐 친해질 일도 없고 그냥 제1의 적대국으로서 지내면 된다라는 그런 적대 국가론이고 어떤 협력이라든가 뭐 평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은 완전히 사라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그 두 국가론은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 좀 평화적으로 좀 지내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네. 그때 가서는 그 후대에게 통일에 대해서 여부를 묻는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이 설정한 것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지낸다라는 것인데 북한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적대 국가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제1의 적대 국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물풍선이라든가 뭐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철회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 북한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평화적으로 지낼지에 대해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이 사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포착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인데 자, 최근 군부대를 살펴보러 갔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나오고 있는 이제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요, 이 경호원들이 양복이 아닌 완전 무장 차림으로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아서입니까? 뭐 왜 저런 모습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 사진이 찍힌 것이 지난 11일입니다. 지난 네. 11일 북한의 그 특수작전군 훈련에 참관을 했던 김정은의 사진인데요. 그 특수작전군이라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잘 교육받고 그리고 또 뭐 충성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가는 부대입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에 가장 충성하는 그런 부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대에 가서조차도 본인의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껴서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의 그 무장 상태라든가 그리고 경호 상태를 보면은 상당히 과잉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예. 총기를 잡을 때 방아쇠에는 손을 절대로 넣지 말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오인 사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상황은
뭐 저 특수작전 군인들이 잘 훈련된 군인들이다 보니까 언제 갑자기 총구를 돌려서 위협을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저렇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언제든지 당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쉽게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뭐 신변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며칠 전에 이 북한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북한 20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인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2006년과 2016년에 이어 다시 우승을 쟁취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은 세 번째로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려 최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주체 조선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용감하니 두세 차게 조선의 이 본때를 보여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풍지스럽고 자랑스럽고. 네, 북한 축제 현장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노동신문 일면으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우리만 쳐도 당연히 아마 일면 보도할 것 같은데 여자 축구가 북한이 이번에 세 번째 20세 이하 월드컵 우승인데 여자 축구가 북한 내 위상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축구를 좋아하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남자 축구는 좀 성적을 잘 내지 못하는 편이어서 남자 축구보다는 여자 축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보도에 나온 것과 같이 여자 축구는 벌써 연령별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을 거둔 것이 세 번째입니다. 2006년, 2016년 그리고 이번에 또 우승을 했죠. 그만큼 북한 그 여성 축구 대표팀의 그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편이고요. 또 경기도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양 내, 뭐 북한 내에서 여자 축구를 많이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북한의 어떤 스포츠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도 엄연히 축구 리그가 있고요, 프로 리그가 있고 또 그 프로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팀의 프로팀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축구적인 인프라가 평양에만 좀 많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지방은 없다 보니까 이 국가대표에 선발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에서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하면 그 북한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가 자동차를요? 뭐 집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동기부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 국가대표팀에 한번 뽑혀서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북한 축구 선수들은 사실상 꿈의 무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북한 내부 소식 중에 이 북한 내에서도 스마트폰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듣긴 했습니다만 이 사용 범위, 뭐 SNS랄지 뭐 음악들 듣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현재 약 700만 대 정도가 이제 보급이 되었다고 알려져 굉장히 있는데요. 많이 보급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700만 대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능은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우리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능은 다 막혀 있고요. 뭐 전화만 가능합니까? 전화, 그 문자 메시지 그리고 뭐 도서관 뭐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능하고 날씨 보는 기능이 또 최근에 추가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모든 대수를 다 관리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조차도 다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청을 넘어 화면까지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 말은 더 많은 스마트폰이 북한에 보급이 된다는 뜻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더 확실하게 가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지금 화면 보면은 이 스마트폰 나오는데 저거 어디 겁니까? 중국산 화웨이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 이어가 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 당국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급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의 어떤 정보 자유화라든가 정보 극대화를 노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보급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기능을 다 제대로 못하게 이용한다. 이런 스마트하지 것도 않죠. 있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갈 기자, 이 구 부회장 전 부회장인데 취재진 밀치고 사진 찍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가 이 취재진에게 내가 왜 낯선 사람들에게 내 심경을 얘기해야 되느냐라면서 막 카메라로 기자를 찍고 그래서 전민석 기자가 어제 좀 많이 맞아서 고생을 맞았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밀쳐가지고요. 오. 구본성 전 부회장이. 그래서 전민석 기자 고생을 좀 했는데 네. 우선 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 재벌가에서 구씨 하면 이 LG 가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아워홈이라는 회사도 범 LG가의 식자재 유통 기업인데요. 자, 국내 급식업체 2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뉴스에서 보셨던 이 구본성 전 부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원들에게 줄 명목으로 상품권을 사들여서 이거를 현금화한 뒤에 개인 용도로 쓰고 또 코로나19 당시 회사가 어려운데도 독단적으로 자신에게만 이 성과급 20억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자, 1심 법원은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고요. 사실 이 구 전 부회장은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보복 운전을 해서 이 상대 차량을 부수고 오. 또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사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오. 자, 2022년에는 회사 지분을 내가 그러면은 전부 매각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약속 사실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 여전히 아워홈 구작 창립자의 장남으로서 이 지분율 38.5%를 가진 최대 주주로 이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 전 부회장의 행동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셨으리라. 자, 그리고 사건 사고 한번 볼 텐데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고가의 수입차가요. 오토바이로 이 퇴근을 하던 20대 연인을 쳤는데 운전자는 달아났고요. 20대 여성이 숨지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홍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24일 새벽 3시 좀 넘어서 일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법인의 어떤 명의를 둔 차량이 네.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수입차 중에 마세라티라고요. 또 다른 벤츠, 비사 벤츠 이 두 차가 한참 떨어진 광주 화정동에서 질주를 한 거예요, 새벽에. 네. 그렇게 질주를 하다가 한 이 수입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달 일을 하고 퇴근하던 연인이 함께 타고 있던 서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뒤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다 날아갔습니다. 네, 다 날아갔고 안타깝게도 뒤에 타고 있던 이 여성 연인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운전자도 이제 병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 중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치고도요 아무 사고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가. 도망갔습니까? 네, 500m쯤 가다가 거기서 이제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누가 도망가냐면 같이 질주하던 다른 차 있죠. 그 차가 본인 차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줬어요. 지금 사고 미조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지금 유명 가수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마치 공식처럼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간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태워졌던 그 이제 수입차의 운전자는 잡혔지만 범인 네. 도피해줬잖아요. 지금 이 사고를 낸 수입차의 운전자는 추적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제 사건인데 어쨌든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목격자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우리 집 앞에서 엄매 이 소리가 뭔 소리다냐 하고 나와서 본 게 남자는 이쪽에 가 있고 여자는 저 가운데 가서요. 10분이나 있은 게 남자가 고개를 한 번 들대 한 3번 들었다 놓았다 하대. 내 여자친구 죽었어 그더만 그러대 그 소리를 3번 하대. 네, 사고 당한 남성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자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자, 장갈 기자, 일단은 이 가해자를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일단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수사해 보니까 이 가해자 운전자가 음주한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1억 원 상당의 마세라티를 몰던 A 씨가 사고 약 10분 전에
광주 일대에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은 이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행인 이 벤츠 운전자 B 씨도 도심을 함께 질주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자, A 씨는 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에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사고 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두고 네. 이 B 씨의 벤츠 차량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자, 경찰은 타 지역으로 A 씨를 데려다 줬다는 벤츠 차량 운전자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광주청 형사기동대 30여 명을 투입해서 지금 검거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자 임재 변호사님, 이 뺑소니에다가 또 도망갔습니다. 이 가해자 잡히면은 아주 엄벌 처질 것 같은데 수위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끔찍한 사고죠.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음주 정황 확인이 됐지만 도주해버렸잖아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처벌이 안 되겠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붙잡힌다고 해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질러버려서 지났으니까요. 네, 음주 부분 혐의 확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은 당연히 가능한 상황인데 정말 끔찍하게도 도주치사죄예요. 그러니까 뺑소니로 사망사고 그리고 지금 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크게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도주치사, 도주치상 모두 적용이 되고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은 열려있는 정도의 가장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포폰, 대포차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해당 차량 안에서 전자기기 발견이 되었고 그걸 특정으로 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거든요. 네. 머지않아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른 부분 여죄는 없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도피를 도운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같이 술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도피를 도운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 그 되지 돈 않을까. 받은 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범인 도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방조 혐의 네. 같은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음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굉장히 뼈아프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도주치사 그리고 이 범인 도피를 도운 사람에게는 범인 도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해 차량 징역 5년 이상 나올 수 있다. 또 엄벌 처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주차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자, 임재 변호사님, 소방서 앞에다가 불법 주차해놓고 오히려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일 정말 버리면 안 되겠죠. 소방차 앞에 왜 주차 공간을 저렇게 마련해 두었겠어요? 네,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출동을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바닥에 이제 빗금으로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한 있는데 가운데 그냥 해놨네요. 그렇죠. 이 해당 차량도 이제 외제차였는데요. 이게 떡하니 주차를 두고 나간 거죠. 이 소방관들이 이제 모여서 이 차 뭐지 하고 보고 있으니까 차주가 뛰어오더니 갑자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기 좀 주차할 수도 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주차할 수도 있지. 네, 그리고 지금 공간에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차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 못한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니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와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네.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내가 이거 찍어서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올려도 되겠냐 하니까 올리라고 막 하셨대요. 당연히 많은 국민들 이 사진 보면서 공분을 사고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이 소방차 앞에 이런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는 주차를 해서도 잠시 정차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발 상식을 갖고 우리 사회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치 맥락과 그 이면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정치권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 이유로 소위 동교동의 DJ 사저를 일반인에게 매각해서 논란이 됐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자, 이번엔 이 다시 김대중 재단에서 이 재매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상속세만 해도 17억 이상 나왔고 예. 그걸 한 몫에 낼 수 없으니까 5년 나눠서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근저당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이 좀 어렵게 된 거죠. 그분은 동교동 집 건물을
부시거나 뭐 보도된 것처럼 카페로 만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 건물을 세 단장 해가지고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이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직하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김대중 재단 측에서 다시 이 사저를 사드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 자, 김정욱 행정관님, 이 오늘 오후에 사저를 매입했던 이 개인 구매자하고 이 재단 측에서 만나서 다시 매매 협약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매입한 분 자체가 이제 프랜차이즈점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공간 자체를 사인이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대중 재단에서 국민적인 모금을 통해서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고 기념하겠다라고 결정이 돼서 오늘 만약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는 매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하고요, 1987년도 6월 민주화운동을 잇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재 감시를 받으면서도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점이 사라지는 것 자체들은 역사의 중요한 장소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재단이 좀 더 빨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늦었더라도 이런 공간들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애초에 이랬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진하게 남는데, 자, 강준혜 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2매입 대금도 근데 모금운동으로 마련하겠다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김홍걸 전 의원이 본인이 이 사저를 상속재산으로서 받았고, 그리고 본인은 뭐 상속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이 사저를 그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뭐 본인의 후원자라고도 하죠, 이 사람에게 매도를 하고 매도 대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1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좀 의문이 있는데, 지금 그 김대중 재단에서 이 그 업자에게 100억 원에다가 그 등기 이전 수수료라든지 뭐 융자 받았을 때 뭐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오후에 다시 협약식을 체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홍걸 의원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 내놓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모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100억 원이라는 돈이 뭐일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김홍걸 의원이 본인이 얼마 정도 돈을 내놓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실상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저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놓지 않고, 본인의 어떤 사적인 재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아니었나,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정욱 행정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홍걸 전 의원이 어떤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100억 원을 올렸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여기다 보태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이호 여사 같은 경우도 이 기념관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여기에 관련된 어떤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전체 100억이 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17억, 20억 정도 이 정도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들로서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어왔던 역사적 삶과 매우 다른 길을 걷는 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정황에 대해서 라디오에 나와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해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게 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홍걸 전 의원 어떤 후속 조치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얘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는 되고 문다혜 씨는 안 되고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애 부위원장님. 네. 일단 민주당이요,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84명을 단독으로 일단 채택을 했는데, 일단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관련해서 김 여사가 일단 명단에 포함됐고요. 반면에 이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했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증인 택틱이 일단 보류가 됐는데, 여당이 일단 일방적인 너무 결정이다라고 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이 구형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강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던 지금 말씀하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측근이었으나 지금은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거부로 채택이 되지 않았죠. 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이게 폭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채택한 게 저는 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그 국회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은요, 이게 불출석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는데 이제 안 나왔을 때 그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네. 동행명령장까지 발부가 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아예 벌금이 없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이런 일단 것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국감장에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안 나오는 경우에 이제 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고발이 되는 경우에는요, 검사가 2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고발 같은 것은 필요적 고발 조치입니다.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1일, 25일 이때 출석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2달 안에 수사 마무리를 해야 되면은 빠르면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에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뭐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렵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들이 한 2건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무리하게 지금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증인으로서 출석시키려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뭐 야당의 어떤 물타기다, 그리고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김종욱 행정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적. 뭐 일단 제가 볼 때 이거는 거부라기보다는 쌍방 거부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만 우선 채택을 한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협의가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지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겠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아예 증인 자체에게 어떤 참석해야 될 기간 자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들과 녹취들이 나오는데, 그 증거 내용 자체가 검찰 진술조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검찰 진술조서를 거짓말로 했지는 않을 거니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명품백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지금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만약에 국회가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 검찰이 보여온 모습은 황제조사로 시작되는 내용들처럼 매우 좀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한 것 같고, 거기에 상응해서 왜 전직 대통령 딸에 대해서는 부르지 네.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다시 그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정 필요한 것이라면 지금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 나와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증언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 자체가 통과가 됐다면 네. 2차적으로 제기를 해서 저는 뭐 국회 차원에서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충분히 좀 설득을 해서 나오십시오. 이 자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네. 전 설명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국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른다면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정당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대통령 부인도 또 전직 대통령 딸도 저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최근 민주당 의원단을 만나서 관련 이 문다혜 관련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5천만 원 송금 부분에 관련해서 이 다혜 씨에게 준 게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였다. 이렇게 설명 부분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자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5천만 원 아니라 매달 보내줬던 그 생활비를 임대료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강전혜 부위원장님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 23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10명이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사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 검찰이 이 내게 딸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이 사위의 전 사위의 소유의 이제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에 2012년부터 16년 사이입니다. 딸에게 줬던 임대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았던 기간 한 2016년까지고 타이스차젯으로 들어간 것은 2018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민주당 쪽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좀 화가 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거는 전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딸에게 보내준 돈은 그 당시에는 뭐 2016년까지는 전 사위의 뭐 그 부동산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준 돈이다라고 그 정도는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1시간 내내 여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는 성격은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걸 전문으로서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민주당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만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고 정치검찰로부터 탄압을 받는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있어서 조금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였던 친문계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함께해서 지금 전 정권 탄압을 예방하자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과도 엮어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민주당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년 정도의 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조금 더 밝혀지겠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이야기하는 전 민주당 인사들의 말이 고지고대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정욱 행정관님. 어쨌든 이 검찰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혜 씨를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 발언을 보면 이 임대료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부분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설명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기승전 이재명 당대표 문제로 끌고 가서 좀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12년, 2016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된 시절이기 때문에 서울에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관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위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빌라가 만약 임대료를 또 안 내면 왜 임대료 안 냈냐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가 생활비로 지원한 것 아니냐. 임대료가 아니라 그 전에 주장한 게요. 생활비로 지원을 했는데 사위가 입사를 해서 그 생활비를 내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얻은 거 아니냐. 경제공동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논리인데 앞에 있는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 차원에서 줬다고 얘기하면 검찰의 논리가 이제 깨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사위 입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 입사가 유무죄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소위 사위 입사 문제를 중간에 거는 것도 제가 되게 문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상당히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이 정도 수사는 전례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소위 임대료 차원에서 그 자기 사위나 딸에게 준 돈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저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소식인데, 자, 이번 만찬이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불발되면서 현안 논의는 사실상 없는 이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인데, 자, 이를 두고서 이 당정 관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어제 만찬에서 현안 관련 얘기가 없어서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동훈 대표는 뭔가 좀 말씀을 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일찍 갔어요. 요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의견이라도 좀 만약에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한 대표도 뭐 아마 본인도 무슨 말씀을 좀 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죠. 대통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분위기는 싸늘해질 수는 있지만 뭐 1대1로 만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표께서 일어서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주고 그런 거는 제가 네, 한동훈 대표부터 친한계, 뭐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 목소리까지 쭉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 자, 강전의 위원장님, 이 당 내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성과는 저는 먹은 거다, 이렇게 좀 뭔가 한 게 없다라고 비춰지는데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일단은 밥을 먹었다는 거, 얼굴을 봤다는 게 성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독대를 원한다라는 것이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체코 순방을 가 계신 동안에 실상 한동훈 대표가 보수 언론과의 인터뷰에 있어서도 지금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작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 자리는 취소가 된 것은 아니고 독대 자체에 대해서만 추후 협의할 사항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뭐 서로 간의 밀당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곧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밀당을 해야 됩니까? 이런 대표가 됐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 좀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 올라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법무부 장관 끝나고 나왔던 거잖아요. 총선 과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마리 앙투아네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었지만 서천 화재 현장에서 다시 봉합하는 모습 보였고, 그때 대통령께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가시는 길에 같이 타고 가자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차 타고 가는 동안에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독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대라는 것에 대해서 형식에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시 한동훈 후보가 또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라는 형태로 다른 전당대회 후보들이, 당대표 후보들이 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당대회 끝나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고,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지도부 만찬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자 회동이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 30일에 만찬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조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고 추석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김재원 최고께서는 방송에 나와서 이번 추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번 추석이요? 네, 그랬는데 이번 추석 끝나니까 또 바로 만찬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서로 간의 밀당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봐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힘들고, 그리고 민생, 그리고 지금 의료 공백이 굉장히
그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밀당은 그만하고 함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독대는 있을 것 같다는 네. 전망 짧게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 친한계 같은 경우는 건배사 기회도 안 줬다. 친윤계는 또 한동훈 대표 스스로 말 안 했다. 굉장히 뭐가 맞는 건지 엇갈리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래서 나는 땡감으로 떨어져 버릴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대통령님, 지금 우리가 오늘 만찬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데 예. 의료 대란 안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절대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기도 없는 사람이 예. 무슨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며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거기서는 끽소리 못하고 나오다가 정부 수석한테 또 독대 신청하면은 예. 이게 되냐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뭐 땡감으로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 자 김종욱 기자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독대 이뤄질 것으로 보시는지, 이 피로감은 없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독대 어려울 거라고 봐요. 독대했으면 어제 했겠죠. 그거 갖다가 다시 끌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고, 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좀 부끄러웠어요. 아니,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국내 현안이 얘기될 줄 알았더니 나오는 얘기는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준비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끝나고 나서 본인 발언 기회가 없으니까 나 다시 또 독대를 요청한다, 언론에 얘기하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간다는 게 대통령실과 소위 집권 여당이 할 대화인가, 이렇게 한가한가, 국민들의 감정, 여론을 잘 모르는가. 그러니까 좀 내부의 논쟁대로 하라는 거죠.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자체들 스스로는 저희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신뢰가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하나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 한 명이 고개를 숙일 생각이었다면 저는 이전에 고개를 숙였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은 용산과 국민의힘 간의 관계가 맺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부에서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국적인 차원에서 좀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좀 역량을 발휘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부탁입니까?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는 불쾌한 일이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거리에 카메라를 든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사진 찍습니다. 연듯 보기에도 수상해 보이는 이들은 일반인 여성을 촬영하는 파파라치들인데요. 여성들과 상의하고 찍는 것 아니고요. 몰래 대놓고 찍는 겁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작전 회의를 하거나 노출이 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거절 의사를 밝힌 여성들은 버젓이 SNS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물론 중국에도 엄연히 초상권 관련 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권리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요. 중국 공안도 지켜만 볼 뿐 제지는 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 여성들만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조력 사망 캡슐은 캡슐에 들어가 버튼만 누르면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떨어지고 질소가 뿜어져 나와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명 셀프 안락사라고 불리는 조력 사망 기기인데요.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지병이 고통스러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23일 스위스에서 이 기기를 이용해 6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요. 그러자 스위스 당국은 이 기기와 관련한 운영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하고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에서만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한 사람은 1,200여 명. 하지만 현재 이 기기의 판매와 사용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